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국제경제 읽기 시간에는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1,485원 선은 넘을 수 없다. 이 점을 우리 외환당국이 분명히 보여줬다는 해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경제를 생각했을 때 적정 환율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좀 어디 좀 갔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원을 좀 갔다 왔습니다. 아, 예. 네네. 저 미국 증시 하루 쉬긴 했었는데 글로벌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간밤 사이에 어떻게 보셨는지요, 증시들? 네, 미국 증시 역시 산타크로스 랠리 이 기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높이는 그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3대 지수에 크리스마스 전날에 아마 전해지지 못해드렸는데요. 반나절 장세였죠. 그때 모습 보면 다우존스 지수 중심으로 주가가 3대 지수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직전에 미국의 그 3분기 성장률이 4.3%까지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성장률로 놓고 보면 증시의 호재는 아니었습니다. 예. 사실 성장률이 이렇게 보면 미국의 GDP의 잠재 성장률이 1.8%니까 4.3%고 그 다음에 2분기 성장률이 3.8%였으니까 인플레 갭상을 보면 인플레가 우려가 됐거든요. 이 자체를 보면 증시에서는 그렇게 호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11월 CPI 상승률이 2.7%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왔죠. 이것이 다우존스 지수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년 그 예측도 셉의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 반복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이 자막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반나절 장세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48,730일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를 굳이 시청자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아마 이 수치 갖고 미국의 그 백악관 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전에 5만 선까지 가겠다 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5만 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겠죠? 지금 보면 48,731입니다. 한 1,100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뭐 주가가 올라갈 때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다우존스 지수는 200에서 300 정도 올라가는데요. 예. 앞으로 한 20일 정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경제 성장률과 함께 증시에게도 강하게 부각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해당되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해당되는 사실 테슬라 문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탈해서 그랬고, 그다음에 코인도 왕국노 주장해서 지금은 코인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성장률과 그다음에 주가 문제를 가지고 취임 1주년의 경제 성과로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얘기 잠시 해보죠. 이 시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 연준 점도표의 무용론을 저희가 짚어드린 점이 있었는데, 이 베선트 재무장관도 아마 지금 4일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연준 의장 후보들 사이에서 점도표 폐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12월 달에 FOMC 회의의 점도표 내용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10월 달에 페드의 금리 결정 문제, 그래서 페드 내 이사 간의 대분열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페드 내에 대분열돼서 점도표가 포워드 가이던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점도표의 무용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베센트가 사실 지난주에 점도표의 폐지론을 조장했습니다. 사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나중에 명시적 이유와 그 다음에 묵시적 이유, 내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점도표의 내용에서 점도표에 응하는 19분의 이 점도표 사항을 다시 한번 우리 작가께서 보여주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게 2.5%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게 4%입니다. 이게 가이던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각각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평균치에 해당되는 중립금리가 3.4% 제시되긴 했습니다는 이것이 3.4%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이렇게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베센트도 점도표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셉의 무용론까지도 주장했습니다. 셉이라는 것은 경제 예측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점도표와 경제 전망은 페드가 1980년대 초반에 사실 그 비밀의 사원에서 열리고 시장과의 공개주의를 취할 때 이 가장 상징적인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들은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페드가 비밀의 사원이 열리면서 1994년에는 앨런 그린스버시의 FMC 성명서가 발표됐고요. 2000년에는 셉이 발표됐고 그 다음에 2004년에는 점도표가 되고 2011년에는 버냉키 의장에서 페드의 기재견까지 공개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점도표와 셉을 폐지하겠다 하면 유형상으로 앞에 말씀드리던 이해에 페드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점도표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경제 전망이 안 나온다. 깜깜이 페드가 되겠죠. 그럼 페드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페드 내에서 뭐를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차기 이전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실 시청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드의 기준금리 변경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방송에서 점도표의 그 무용론을 주장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서 과연 그럴 것인가 하는 측면에 이렇게 반론도 제기한 측면이 있고 어느 유튜브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런 내용이 너무 성급하다 하는 이런 쪽에 얘기했습니다는 베센트가 점도표를 폐지하고 셉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은행이라든가 주는 시사점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 실제로 이 시장에서 큰돈 움직이는 투자 자산운용사 측에서도 점도표 지금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달드렸었으니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점도표 무용론 뭐 이런 논의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최근에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점도표를 도입해보자라는 얘기들이 이제 시작됐다 이런 게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도 아마 한국은행을 세게 비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미국조차도 점도표에 무용론이 있는데 무슨 놈은 한국에서 점도표를 뒤늦게 도입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현재 금통위 위원과 구성 내용으로 볼 때는 점도표 운영이 의미가 없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점도표 도입이 페드를 뒤따라가기 식 아니냐 하는 이 비판을 이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는 그 이후에 이 비판이 거세졌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이런 점도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환율 안정이지 않습니까? 하는 총재는 외환당국의 책임이고 환율의 책임인데 어찌됐든 의제와 관계없이 환율이 불안하면 본인 자신이 책임진다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걸 뭐 사학개미 탓이라든가 뭐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원화 약세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가민한 반응을 하든가 가민한 반응을 보인다든가 이게 외환 당국자가 환율이 불안할 때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이겁니다. 그럽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할 일도 많은데 무슨 놈의 점도표 폐지냐 미국의 점도표 도입이냐 미국에서는 폐지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베센트가 사실 점도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함께 한국은행에서 얼만큼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시청자분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외환 당국자에 해당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환율이 올라간 게 누구의 책임과 관계없이 환율 안정을 시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될 때가 한국은행 총재의 모습,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집행기관인 한국은행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연일 이렇게 한국은행에 대해서 하는 것을 연구 보고서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는 국민의 노고로서 하는 자세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원인이 어쨌든 간에 환율이 불안하면 같이 동참하는 게 통화당국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총력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는 총재가 강력한 환율 안정 의지를 보여야 될 때라고 이제 진단해 주신 건데 최근 그래도 환율이 1,480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1,440원대 중반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인데 최근에 환율 하락이 이제
외환 당국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요? 네, 저희들이 사실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 환율 불안이 소확개미 탓이다 할 때 이때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실행력 갑이니까 직접 나서야 된다 하는 쪽도 건의해 드렸습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80원을 넘는 이런 상태에서 물론 24일에 KB에서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 직전까지 하는 상태에서 이기적 행동들이 많이 나왔죠. 누구 탓합니까? 지금은 누구 탓합니까? 환율이 가장 불안한데 누구 탓합니까? 같이 동참해서 이것을 안정시켜야죠. 증권사 행위들 보겠습니다. 미 주식과 그 다음에 달러를 더 사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M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 제로로 해서 지난주까지 캠페인을 미국 주식을 사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국장 수익률이 코스피 기준으로 75%입니다.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15%입니다. 미국 주식 수익률이 높으면 한국보다 높으면 그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는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미국보다 4배 정도 내지는 5배 정도 하는데 이때 무슨 환율 안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증권사들이 미 주식을 사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캠페인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달러 가치 더 올라갑니다. 달러를 더 사라고 이 PBD에다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죠.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때다 하는데 대통령실에 나서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환율 안정이 어떻게 강한지 한번 봐라. 이런 얘기가 하니까 이것을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대응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구두계획과 함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희 방송에서 권유를 했었었는데요. 미장을 팔고 국장으로 돌아갈 때는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한제해라. 일시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런 쪽을 이렇게 시청자분도 이렇게 건의했던 거로 기억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여객 시장에서 1,485원 가진 것이 하루에 1,44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에서는 영내 시장에서는 1,449원까지 떨어지다가 다음 날 새벽 2시에 끝났던 여객 시장에서 1,44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40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22년에 사실 11월 달에 미국의 그 금리 인하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59원 떨어진 이후로 가장 하루에 변동폭이 컸다,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저희가 자칫하면 지금의 환율 하락을 정부 이 방어라고만 단정을 했을 때 이게 미국 재무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요. 대외 요인도 좀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지금 위안화, 엔화, 한국 원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 환율 하락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정책 타이밍 문제를 봐야 하는 거죠. 정부가 구두 개입하면 대외 여건이 이렇게 맞춰지지 않을 때는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게 구두 개입하더라도 환율이 하락되지는 않습니다. 타이밍이 좋은 거다. 타이밍이 좋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주도해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했던 것은 정책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여객 시장에서 보치선 1달러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점검할 때 부동산과 내수를 살린 대책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근데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에서 위안화 절하로 대응하고 했습니다. 수출을 증대하고 했지만 사실 중국이 지금 1인당 GDP가 $10,000가 넘는 상태에서는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내수가 중요하다. 수출이 살아봐야 중국 경제가 바라는 내수 문제에서 더 침체시킨다. 왜 그럴까?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결국 부동산과 내수를 더 침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출이 허스미 안에는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가 작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는 위안화 쪽에 건드리지 않겠느냐 해서 절성적으로 전환한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의 목표이 온중구진입니다. 안정 속에 개혁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게 환율에서 위안화 절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객 시장에서 1달러 7.0 보치선이 밑으로 뚫렸습니다. 1달러 6.9 위안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이번에 대통령실을 주도해서 원달러 안정시키는 대책이 정책적으로 타이밍이 기가 막혔을까 하는 측면은 원과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0.7입니다. 위안화율이 떨어지면 원달러도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본도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엔화 절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엔달러 환율이 157엔 가니까 예. 이거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크리스마스 때 위에다가 다시 한번 등장해서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하는 이런 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원과 위안화가 상관계수는 0.5 정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웃 국가인 중국이 위안화 절상하고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도 엔화 절상하니까 정책적으로 타임이 기가 막혀서 똑같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컸다. 그래서 하루에 이 위안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기세 좋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이 아무리 주도했다 하더라도 사실 하루에 40원 급락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이렇게 해서 정책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는 것을 평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선후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환율에 대한 구두 개입은 한 거는 맞으니까 구두 개입을 한 뒤에 한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선후 관계라보다는 일전에도 외국 자본은 1,430원 밑에 있을 때는 예. 자본 들어온다. 1,480원 이상일 때는 한국이 양털 깎게 줬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를 정확히 보셔야 시청자분이 오해가 없는 겁니다. 예. 일전에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1,430원 이전까지는 한국의 정책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줄기차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임계적인 1,430원 넘을 때 정부 당국에서 추가적인 이렇게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이탈됐죠. 그런 상태에서 자, 이런 외국 자본의 이탈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은 사실 원달러율이 올라가면 달러 베이스에선 코스피 지수 이게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에서 보면 퍼가 낮아지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양떨 깎기에 가장 최적의 수준이 1,480원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자, 외국인들은 우린 정부에 이렇게 친지 정치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그리고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친지시 정책과 왜냐하면 미장에서 들어오면 국장으로 들어온다. 양도세 면제했죠. 그다음에 환율에서 구두 안정 개입이 나왔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기가 막히게 바라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구두 개입이 나왔을 24일인가요? 이때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1조 이상 이렇게 이탈되다가 당일날 원달러 환율이 4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미리 얘기했으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환율은 정부의 정책 시의성이라든가 이 정책들이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면 한편으로 이렇게 강력한 개입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소지죠. 펀더멘털이 약한 상태에서 당연히 그렇게 있고 항상 펀더멘털이 받쳐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개입하면 일시적 효과에서 다시 한번 바운딩되는 이런 쪽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책 당국에서 이렇게 그것도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본때를 보여주는 때다 하는 것 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우리 경제 최대 회한인데 증권사가 달러를 사라 이기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장 수익률이 미국보다 4배나 높은데 미국 주식을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쏠림 현상이 되면 기대를 꺾을 만한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기대를 꺾을 만한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때를 보여주기 식의 개입은
사실은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한국이 이렇게 국민들이 협조를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외환위기를 당해보십시오. 당해보십시오. 지금 몇 푼 수익해 달러 가지고 미국 주식 가지고 몇 푼 수익 나는 게 좋겠습니까? 1997년 같은 외환위기를 당해보십시오. 이전에도 관세협상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거의 그러면- 경험을 지금 갖고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신 그럽니다. 거죠? 예. 그러면 미국과 같이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IMF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회원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원 하락? 이거 스무딩 오퍼레이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게 IMF에 중요한 전적되지 포인트네요. 않습니다. 예. 중요한 전적되지 부분이네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미국의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원화 절상을 유도하는 겁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는 원화 절하, 경쟁력을 미국에서 훼손시킬 때 이게 사실 2015년에 교육적집법 2022의 3대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원화 절상이지 않습니까? 미국 측에서는 달러 약세가 되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환율 조작 대상에서도 이렇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원화 절상되면 우리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위안화도 절상을 유도하고 엔화도 절상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절상을 유도하면 무슨 유튜브에 나오는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수출 경쟁력을 훼손시켜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하면 디램 지금 비싸다고 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똑같이 인접에 우리가 ESI 지수, 수출 특화 지수의 제3국에서 수출 경합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들이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런 과정에선 중국이 절상이 더 크고 엔화도 절상이니까 우리가 절상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수출 경쟁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2월 24일 같은 이런 구두 개발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쏠림 현상에 대한 기대 수준을 꺾기 위해서는 몇 차례 더 해야 된다 하는 것도 꼭 좀 정책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건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력한 구두 개입이 몇 차례 더 필요하다는 거는 원화가 어느 정도 더 절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말씀은 한 의원께서 보시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적정 환율이 지금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환율이 높다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더 높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준선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 구두 개입의 문제에서 외환시장 36년 우리에서 가장 종사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자, 환율의 지금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한 번 구두 개입에서 먹힐 것이냐. 여러 번 구두 개입해야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죠. 예. 그래서 올해 그 원달러 환율 시장에 국내 외환 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두 가지 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평균 환율이 높습니다. 1,420원이 외환 이동 시도보다 높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변동성도 큽니다. 베트남 동화라든가 태국 바트보다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그럴까? 왜 평균 수도 높고 변동성이 커질까 하는 측면은 너무 국내 증권사를 비롯해서 미국 주식이라든가 뭔가 외화 자산이 대외 자산이 너무 우리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너무 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을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국내 증권사라든가 뭔가 미국 주식, 묵식, 달러 관계없이 국내 증시의 수익률이 미국보다 높은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캠페인하는 이런 입장에서 한국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진짜 적정 수준이 뭘까 하는 측면은 지금 1,350원입니다. 지금 구두 개입해서 1,445원입니다. 아직도 100원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원달러 환율을 적정 수준까지 낮추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 수준 낮추고 변동성도 줄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외국 자본과 관련해서 임계치에 해당되는 1,430원대까지 1차로 낮춰지고 그다음에 2차로는 적정 수준 1,450원 정도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는 펀더멘탈 개선이 따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책당이 모처럼 이렇게 외화가 쏠림 상태에서 정책당국에서 사실 구두 개입을 잘 했는데요. 이걸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된다. 부작용이 더 많이 난다. 왜냐면 펀더멘탈에 받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몇 차례 구두 개입은 강력한 구두 개입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